제가 들려드릴 108번째 소설은요,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곡입니다. 이 소설은 조세희의 대표작이고요. 1270년대 노동문학의 대표작일 뿐 아니라 한국 문학에서 중요한 작품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수능에도 출제되는 소설이라 작품에 대한 분석, 평론은 이미 정해진 답처럼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다시 읽어볼 때마다 다른 혹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조세희는 1965년 문단에 나왔고요. 10년 뒤인 1975년 소외계층을 소재로 한 소설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1978년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곡을 발표했고 비슷한 소재의 소설들을 묶어서 소설집으로 출간했습니다. 소설집에는 주옥같은 작품들이 실려 있어요. 이 소설을 비롯해서 칼날,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은강 노동가족의 생계비 등 13편인가가 실려 있었어요. 그 소설들은 문학사상, 문예중앙, 창작가 비평 등의 국내 유명 문예지에 실렸던 소설들입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곡으로 동인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당시의 사회상을 여과 없이 드러냈으므로 군사정권 때 금서 대열에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70년대와 80년대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열망이 컸었고요.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 노동계에도 거센 바람이 불었어요. 황석응의 객지가 생각나고요. 또 1984년도에 나온 박노해의 시 노동의 새벽도 생각납니다. 노동 문제뿐 아니라 하층민의 삶을 다뤘던 이동철이라는 무명의 작가가 썼던 꼬방동네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어두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피로 써나간 소설이었어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곡은 중편 소설이고요. 3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어요. 1은 첫째 아들 영수가 화자가 되고 2는 둘째 아들 영호, 3은 막내 영희가 화자가 되어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저는 이걸 다 3인칭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설의 모티브는 경기도 광주에서 개발 붐이 한창이던 때의 광주 대단지 사건과 성남시에 있던 상대원 공단이 배경입니다. 상대원 공단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프레스 기계 일을 하던 공장이 있던 그 공단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수, 영호, 영희, 이 3남매의 아버지는 난장이에요. 키 117cm, 몸무게 32kg. 아버지가 평생을 해온 일은 채권 매매, 칼갈기, 고층 건물 유리 닦기, 펌프 설치하기, 수도 고치기였어요. 어머니는 인쇄소 재봉 공장에 나가 고무, 골무를 끼고 인쇄물을 접는 접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그들 가족은 가난했고 애들 공부조차 제대로 시키지 못했어요. 지금만 가난한 게 아니고 1000년 전 조상 대대로 가난했습니다. 외가나 친가 조상들 다 대를 이어 종노릇을 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대에서 노비제가 사라졌지만 증조부네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노비문서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그저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라고 주인에게 매달렸지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종살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자립하여 성공할 기반이 없었어요. 어떤 교육도 받지 못했고 경험도 없었죠. 뭘 하려고 하긴 했지만 계속 가난하게 살았어요. 영수 삼형제가 어렸을 때 이 동네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집을 지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던 시기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도랑에서 돌을 가져와 계단을 만들고 벽에는 시멘트를 쳤어요. 3남매는 어려서 힘든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며칠 동안 그 핑계로 학교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좋았고 그때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선거철이 되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동네를 돌았어요. 그들은 난장이 아버지에게까지 허리 굽혀 인사를 했고 아버지는 그들과 악수할 때 발뒤꿈치를 들었어요. 개천에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하고 동네 건물을 양성화시켜 주겠으니 나란 일을 하게 해달라고 했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장이었고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서로 무엇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건 동네 주민들과는 상관없었을 것이었어요. 정작 필요한 건 고통을 알아주고 그 고통을 함께 져줄 사람이었어요. 영수는 중학생 때 동네에 같이 살던 명희와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방죽 오른쪽은 숲이었고 거기 앉아있으면 숲 사이로 인쇄공장의 불빛이 보였어요. 거기 노동자들은 밤중에도 일을 했습니다. 명희는 어느 날 밤 방죽에 앉아서 저 공장에 다니면 안 된다고 했고 영수는 그러겠다고 공장을 다니지 않고 공부를 계속해서 큰 회사에 다니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날 명희는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집밥은 질렸고 다른 걸 먹고 싶다고 했고 영수는 뭐가 먹고 싶은가를 물었어요. 명희는 그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어요. 사이다, 포도, 라면, 빵, 계란, 고기, 쌀밥, 김. 그날 명희는 마지막 손가락 하나를 미처 짚지 못했어요. 영수는 명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초에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공부를 계속하길 바랬으나 밀어줄 힘이 없었죠. 영수는 인쇄소 공무부 조역으로 공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땀을 흘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명희는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간 영수를 만나주지 않았고 쌀쌀맞게 대했어요. 영호와 영희도 몇 달 간격으로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모두 학교를 다니지 않자 차라리 편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다른 애들과 비교되는 가난한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되었죠.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해치는 사람은 없었다. 남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일정한 구역 안에서 보호를 받듯이 우리도 이질 집단으로서 보호를 받았다. 나는 우리가 이 구역 안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호와 영수는 같은 공장의 인쇄부에서 일했어요. 공장 생활은 벅찼습니다.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되었고 10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20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어요.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찾는데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렸어요. 모두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했지만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사장과 참모들은 노사가 공평히 나누어 갖게 될 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희망은 공장 직공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죠. 그 희망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듣는 것보다는 간이 알맞게 벤 무말랭이가 공장 식탁에 오르기를 더 원했어요. 변화는 없었고 더 나빠져 갔으며 작업 수당도 줄고 노동자들도 줄어갔습니다. 대신 할 일은 많아지고 작업 시간은 늘었어요.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했다가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났으므로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죠. 사장은 적대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 말은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었어요. 노동자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들어와 중요한 성장기 3, 4년을 공장에서 보냈어요. 그들은 아는 것만큼밖에는 사물을 이해하지 못했고 회사는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저 일만 하기를 원했죠. 어른들도 자기들의 경험을 들려줄 것이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옳은 것이 실제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것만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모두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영수는 동생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싫었고 그건 영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호는 인쇄를 그만두고 철공소 조수로 들어갔고 잔심부름을 하다가 가구 공장에서 일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영호를 본 적이 있었는데 뽀얀 톱밥 먼지와 소음 속에 서 있는 걸 보고는 그만두라고 말했어요. 영수가 일하는 인쇄공장의 소음도 무서운 것이었으나 그곳에는 적어도 톱밥은 없었어요. 형제는 죽어라 일했고 팔목은 공장 안에서 굵어갔습니다. 영희는 큰 길가 슈퍼마켓 한쪽에 자리 잡은 빵집에서 하늘색 제복을 입고 일했어요. 거긴 환경이 공장보다는 깨끗했어요. 영수와 영호는 유리창 밖에서 영희가 일하는 걸 보았습니다. 영희는 예뻤어요. 너무 예뻐서 사람들은 영희가 난장이 딸이라는 걸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목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부를 하지 않고는 우리 구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공부를 한 자와 못한 자로 너무나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었다. 끔찍할 정도로 미개한 사회였다. 우리가 학교 안에서 배운 것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영수는 학교를 그만두자 더 많은 책을 읽었고 틈만 나면 책을 읽었어요. 돈을 타면 헌책방에서 책을 샀고 그의 공책에는 비판적인 문장들이 채워졌습니다. 폭력이란 무엇인가? 지도자가 넉넉한 생활을 하면 인간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 차라리 과거의 착취와 야만이 오히려 정직하였다. 햄릿을 읽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 짓는 사람들이 이웃집의 절망에 눈물 흘리는 능력은 상실했다. 이런 식의 글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악정고투의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우리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영수에게 쌀쌀맞게 대하던 명희는 다방 종업원이 되고 고속버스 안내양이 되고 골프장 캐디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그녀에게 임신을 시켰고 점점 굴러가는 배를 하고서 해숙한 얼굴로 집을 찾던 명희는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예금 통장에는 19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명희의 어머니는 예금 통장을 보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영수는 고입 검정고시를 거쳐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공부했는데 성능이 안 좋은 값싼 라디오는 말썽을 자주 부렸어요. 원래는 그것보다 괜찮은 라디오를 살 생각이었으나 시장의 중고가게에 갔을 때 따라온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짚더니 퉁겨보고 나서 갖고 싶어 했어요. 기타는 영희와 아주 잘 어울렸으므로 라디오를 싼 것으로 사면서 기타를 샀습니다. 영희는 기타를 자주 쳤고 라디오가 고장이 났을 때 기타도 줄이 끊어졌어요. 영희는 줄 끊어진 기타를 계속 쳤어요. 낙원구 행복동의 집들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어요. 동사무소의 게시판에는 공고문이 붙었고 아파트 입주 절차와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가 적혀 있었어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간단했지만 58만 원을 더 내야 했고 임대아파트는 30만 원을 내야 했어요. 입주권을 받았지만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은 그걸 팔아야 다른 동네로 옮겨갈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직 입주권을 팔지 못했어요. 입주권을 팔면 대개 17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었으므로 입주권을 팔아야 했지만 다들 망설였습니다. 어느 날 철고 계고장이 왔어요.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 1839 김불이 귀하라고 아버지 앞으로 왔고 내용은 귀하의 집이 행복 3구열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었으니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규정에 의해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기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고 철거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다고 낙원구청장이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동사무소로 달려가 목청을 높여 의견을 동시에 떠들어댔어요. 영수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렇게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 것 같았죠. 영희는 마당의 펜지꽃 앞에 서서 여길 떠나면 갈 곳이 없다고 말하며 울었어요. 영호는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면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영수는 소용없다고 그들 옆에는 법이 있다고 동생들을 제재시켰습니다. 입주권 가격이 17만 원이었다가 1만 원이 더 오르고 5천 원이 더 오르고 사람들은 언제 팔아야 할지 눈치를 보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젊은 남자가 25만 원에 사겠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입주권을 팔았고 영순에도 팔았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아버지는 또래의 사람들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사람들은 난장이라는 신체적 결함이 주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아버지가 늙는 것을 몰랐어요. 아버지는 스스로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는 체념과 우울에 빠져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었고 의욕은 물론 주의력과 판단력도 줄어갔어요. 영수가 우리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는 일을 안 해도 된다고 말하면 너희들이 일을 왜 하냐고 했어요. 니들은 학교만 다니면 된다고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관념도 조금씩 없어졌고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 책은 지섭이라는 젊은이에게 빌려온 책이었어요. 지섭은 개천 건너 주택가 3층 집에서 가정교사를 하는 청년이었어요. 지섭은 아버지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사랑 없는 욕망만 갖고 있으며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도 모르니 죽은 땅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죠. 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평생 열심히 일했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지만 이렇게 사는 불공평함은 죽은 땅이라서 그렇다는 거였어요. 지섭은 이제 이곳을 떠나 달나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맨 꼭대기에 올라가 서 있었어요. 올려다보니 아버지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는 피레침을 잡고 종이 비행기를 날렸습니다. 아버지와 지섭은 점점 대기권 밖을 날아다니는 사람처럼 보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달을 왕복했어요. 어느 날인가 아버지는 여기선 살기 힘들어서 달에가 천문대일을 보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 일은 망원렌즈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고 달에는 먼지가 없기 때문에 렌즈를 닦을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렌즈를 지켜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섭이 미국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수센터에 편지를 보냈고 관리인 로즈 씨가 답장을 보내올 거라고 했어요.
후년에 우주계획 전문가들과 달에 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영호는 지섭이 미친 사람이니 믿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지섭에게 더 배울 것이 있으며 미국에서 편지를 받기 전에 쇠공을 달로 쏘아 올려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행복동을 떠나야 할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을 때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갖고 나간 것은 줄 끊어진 기타와 펜지꽃 2송이 뿐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영희를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고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은 집들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반이 들이닥치고 있었어요. 영순의 가족들은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싸놓은 짐을 하나하나 밖으로 덜어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철거반이 들이닥쳐 집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집에서 나와 그 남자, 입주권을 25만 원에 샀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던 젊은 남자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의 아파트는 영동에 있었고 사무실도 그 부근에 있었습니다. 17살 영희는 자신이 독립을 꿈꾸고 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갖고 있는 입주권을 찾아서 아파트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남자의 승용차 앞에 서 있었고 남자는 영희를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이뻐서 평소에 눈여겨봤다면서 자신과 함께 같이 지내주면 현재 고용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고 영희는 마다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평소 여자가 가져야 할 가족과 가정에 대한 전통적 의무에 대해 은연중 가르치려 했고 순결도 입에 닳게 강조했었죠. 그러나 영희가 밖에서 들여다본 집은 회색에 감싸인 작게 축소된 가족이었어요. 그건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였죠. 그 남자는 영희에게 여러 벌의 옷을 맞추어 주었고 그녀는 그를 위해 치장하게 되었어요. 남자가 25만 원에 사들인 입주권은 그의 검은색 가방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걸 45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가 남긴 돈은 엄청났지만 그에게는 작은 일이었어요. 그의 집은 엄청난 부자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 더 큰 일을 하기 전 하고 있는 작은 훈련에 불과했어요. 그와 영희는 출생부터 달랐고 성장하면서 그에게는 선택할 것이 많았지만 영희와 오빠들은 주어지는 것 외의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자라면서 더 강해졌지만 영희와 오빠들은 자라면서 약해졌습니다. 그런 그가 영희를 원했고 영희는 그의 방 금고 속에 있는 자신의 가족의 아파트 입주권을 노렸어요. 그건 아직 팔지 않은 상태였고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두었어요. 어느 날 밤에 영희는 금고에서 입주권과 돈을 꺼내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새벽에 오고 있는 낙원구에서 내렸어요. 눈에 익은 거리를 다니며 시간을 보내다가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아버지 도장이 찍힌 25만 원의 매매용지를 찢어버렸어요. 아침이 되자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권과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주택가로 가서 입주 신청을 마쳤습니다. 모든 일은 쉽게 끝났어요. 이제 영희네 가족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영희는 일을 마치고 동사무소를 나와 동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집과 온 동네의 집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방죽도 없어지고 벽돌 공장의 굴뚝도 없어지고 언덕길도 없었어요. 그녀 가족이 살던 흔적은 없었고 거기엔 넓은 공터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하게 지내던 시내 아주머니 집에 가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식구들이 애타게 찾았다는 이야기, 집이 헐리고 성남으로 가야 하는데 너도 안 돌아오고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얼마 후 벽돌 공장 굴뚝을 헐었는데 그 굴뚝 속에 아버지가 떨어져 죽어 있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영호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그러나 언덕 위 교회의 목사는 인간의 숭고함과 고통과 구원에 대해 말했어요. 영호는 인간이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생을 시작한다는 목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죠. 아버지에게는 숭고함도 없었고 구원도 없었고 일생 동안 고통만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희는 아버지의 죽음 이야기에 두 손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눈을 감은 채 큰 소리로 오빠들을 불렀어요. 감은 눈 속에서 오빠들이 달려왔고 그들은 같이 마당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작은 쇠공이 머리 위 하늘을 일직선으로 가르며 날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벽돌 공장 굴뚝 위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런 시절이 있었고요. 저런 시절을 저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가난을 구할 생각이 없거나 중간에서 잘라먹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 분노가 마음속에 꽉 들어찹니다. 난장이, 쇠공, 펜지꽃, 달, 천문대
이런 것들은 비현실적이지만 난장이 가족들이 꿈꾸는 현실 너머의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동화적인 느낌도 들지만 결말은 못 가진 자가 패배하고 있고요. 선한 가치가 결국은 이기지 못하는 것에서 이건 동화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세희는 2008년 인터뷰에서 이 소설을 쓴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읽힐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세상이 지금 상태로 가면 더 깜깜할 것이며 미래의 아이들이 여전히 이 소설을 읽으며 눈물 지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2017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문학서적으로는 처음으로 300세를 찍었어요. 그렇게 많이 읽혔는데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건 너무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서일 겁니다. 부동산 투기, 땅 부자, 주가 조작,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아직도 개발 지역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외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마저도 돈 버는 능력이라는 파렴치함도 비난하고요. 그들이 돈으로 번 돈을 가지고 힘들게 돈 버는 사람들이 적은 재산과 사는 방식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도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밖에는 할 수 없는 것, 그게 그 외의 사람들, 우리들이 사는 방식일 겁니다. 지금도 뭔가 억울해서 거리로 나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냉소적으로 되어버린 마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달을 향해 쇠공을 쏘아올린 난장이를, 그가 달을 향해 쏘아올린 작은 공을, 그 비현실적 꿈이 내 꿈이기도 하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으로라도 그들 편에 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내용은 좀 달라도요. 우리도 그들 쪽에 가까울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